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지금의 저는 모자랄 것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인생의 밑바닥에서 허덕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게 묻죠.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 수 있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스스로를 특별하거나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게 주어진 하루를 허투루 보낸 적은 없었죠. 아마 그게 제가 가진 유일한 재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살아온 인생은 순탄하다는 말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때는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나한테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나를 일으켜 세운 건 누구의 손길도 아닌 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갔는지, 그리고 복 없는 인생이라 불리던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며 살아냈는지, 그 긴 여정을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자라난 곳은 산과 논이 맞닿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세상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부유하진 않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서럽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성실했고 따뜻하셨어요. 하지만 일하느라 늘 바쁘셨기에 집안의 첫째였던 제가 두 명의 동생을 보살폈습니다. 다섯 식구가 따닥따닥 붙어 자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 방 안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학교에서 빌린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책 속 이야기들이 제게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알려주었죠. 제가 어렸을 때는 딸 자식은 중학교도 안 보내는 집이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특히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명희야, 이제는 여자도 많이 배워야 하는 세상이 올 거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배우는 게 남는 거야. 가진 게 없어도 머리에 담아두면 아무도 못 뺏어가더라고. 우리 명희도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주마. 엄마, 정말요? 저 그럼 계속 학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렇게 똑똑한데 아버지랑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는 그저 마음 놓고 공부해라. 그 말이 어린 제게는 큰 위로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어른이 되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상업고등학교에 가서 졸업하면 곧장 일을 시작해 가족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게 제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밖에서 동생들과 놀아주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동네 아주머니와 마당에서 산에서 캐온 약초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평소 엄마와 친하게 지내던 아주머니였고 항상 얼굴이 밝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 아주머니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죠. 명희 엄마, 우리 애들 아버지 말이야. 일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려. 하는 일마다 말아먹고, 아니 글쎄, 요즘은 자꾸 어디서 다치고 들어와. 왜요? 또 어디 다치셨어요? 지난번에도 산에서 미끄러지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지. 아참, 명희 엄마, 예전에 어디서 자식들 사주 본 적 있다고 하지 않았어? 요즘 일도 안 풀리고 나도 사주라도 한번 봐야겠어. 좀 알려줘봐. 아, 저도 아는 사람 따라가서 재미로 본 거예요.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주가 잘 안 맞는다고 말하는 엄마의 표정은 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사주를 봤다고는 했지만 엄마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궁금해졌죠. 동네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저녁을 준비하는 엄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낮에 들었던 사주에 대해서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까 낮에 그 아줌마랑 사주 이야기 한 거 들었는데 우리 사주도 봤다면서 왜 말 안 해줬어요?
나도 내 사주 궁금한데. 그걸 들었어? 별거 아니야. 아주 오래전에 재미로 한번 봤었지. 그런데 그런 거 맞지도 않아. 그래도 궁금한데, 저는 뭐래요? 사주 좋대요? 사주,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하다고. 명희 네 사주는 좀 박복하다더라. 고생을 많이 할 팔자라고 하는데, 어린애가 고생을 하면 뭘 얼마나 하겠어. 명희야, 근데 사주는 사주일 뿐이야. 사람 팔자는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면 복은 스스로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그 말을 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는 엄마를 보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부터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주가 화근이 되었던 걸까요? 얼마 가지 않아 제 인생의 첫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쯤이었죠. 부모님은 새벽부터 바빴습니다. 엄마는 아직 자고 있던 저를 흔들어 깨우셨죠. 명희야, 명희야, 일어나봐. 엄마, 엄마, 어디 가요? 아직 캄캄한데. 엄마랑 아버지랑 오늘 약초 캐러 산에 갈 거야. 저녁 먹기 전에는 올 테니까 동생들 잘 돌보고 있어. 알겠지? 네, 엄마. 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저를 중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약초를 캐려고 산에 가시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동생들을 돌보며 집에 있는데도 심장이 뛰었고, 한시라도 빨리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해가 지고 어스름할 무렵,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다던 부모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걱정이 된 저는 마당에 나가서 두 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다리던 부모님 대신 같이 일하러 나간 아저씨가 저희 집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보더니 손목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명희야, 나랑 같이 병원 가자, 병원. 지금 바로 가야 해. 아저씨, 병원이라뇨? 왜요? 설마 저희 부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네? 명희야, 그게 너희 부모님이 산에서 사고가 났어. 사고요? 사고를 설명하는 아저씨의 말을 듣는 내내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아버지가 돈이 되는 약초를 캐려다가 발을 헛디뎠고, 그걸 본 엄마 역시 아버지를 구하려다 같이 떨어지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출동해 겨우 두 분을 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버지는 도착하자마자 세상을 떠나셨고, 엄마는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했고, 깨어난 뒤로는 제게 미안하단 말만 되뇌었습니다. 명희야, 네가 중학교도 가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가 왜 미안해요? 네 사주가 박복하다는 말 안 믿었었는데 이런 일 겪고 나니까 그 말이 자꾸 생각나네. 엄마, 왜 그래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얼른 엄마라도 좋아지기만을 바랬지만 큰 차도는 없었고 더욱 안 좋아지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희야, 노력하면 안 바뀌는 인생은 없어. 그 말 꼭 기억해라. 그리고 동생들 잘 부탁한다. 엄마, 왜 그래요? 무섭게. 왜 꼭 마지막처럼 말하는 건데요? 명희야, 너한테 짐만 지우고 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앞으로 어린 동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뒤 저와 동생들은 각자 다른 친척집으로 흩어져야 했어요. 저는 작디 작은 동생들의 손을 붙잡고 약속했습니다. 꼭 다시 찾으러 갈 테니 어른들 말씀 잘 들으면서 기다리라고요. 동생들은 떨어지기 싫다며 울었지만 그때는 살 방법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모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고모를 비롯해서 누구 하나 저를 반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고모네 집 추운 쪽방에서 이불 하나만 덮은 채로 누워있는데 밖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모는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어요. 인간아, 또 술이야? 술 좀 그만 마시고 나가서 일자리라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짜증이야? 그러는 너는. 안 그래도 우리 식구 살기 힘든데 어디서 군 식구를 하나 더 데려오면 어떻게 해? 그럼 어쩌라고. 누구는 좋아서 데리고 온 줄 알아? 나도 어쩔 수 없이 맡은 거야. 그래도 쟤라도 데리고 와서 이번 달 우리 집 월세라도 낸 줄 알아, 인간아. 부모님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은 저와 동생을 데려간 친척분들이 나눠 가진 듯 했습니다. 그거라도 있었기에 제가 이 집에 올 수 있었죠. 다음 날부터 고모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고모네도 어려운 형편이긴 했습니다. 무능력한 고모부 탓에 고모가 시장에 있는 국밥집에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모부는 고모가 번 돈으로 매일 술만 마셨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항상 싸웠습니다. 저는 매일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잠에 들어야 했어요. 눈을 뜨면 집안일을 했고 고모 자식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여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 집에서 1년 정도 살았을 무렵 술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했던 고모부가 결국에는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급히 밖으로 나갔던 고모가 늦은 밤이 돼서야 씩씩대며 들어오셨어요. 야, 이명희, 물 좀 가져와봐. 고모, 여기요. 이제 오시는 거예요? 고모부는요? 그 인간 결국 사고를 쳤어. 아,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왜요? 고모부한테 무슨 일 있어요? 그 인간이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사람을 때렸단다. 합의 안 해주면 꼼짝없이 감옥 가야 한다고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네 고모부는 남편이 아니라 아주 왼수다, 왼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감옥 가는 걸 볼 수 없던 고모는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면서 돈을 빌리려는 듯 했지만 쉽진 않은 듯 했어요. 그렇게 한 이틀쯤 지났을 때였죠. 저는 고모가 대문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고모에게 물었습니다. 애는 튼튼해? 그 집에서는 일 잘하고 건강한 애가 좋다고 해서. 그럼요. 애가 또래보다는 덩치가 좀 작아도 손발이 야무져요. 설거지며 빨래며 청소며 다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땐 고모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며칠 뒤 아침 밥을 하려고 부엌으로 나갔더니 웬일로 고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있었고 직접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오고 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기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모,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차려도 되는데. 명희 일어났니? 얼른 앉아서 밥 먹어라. 너 좋아하는 해물 된장찌개 끓였다. 부엌에선 된장찌개 냄새가 났지만 그 냄새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모가 해준 따뜻한 쌀밥과 해물 된장찌개로 밥 한 그릇을 비워내니 고모는 제 옷을 싼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고모, 이걸 왜 주시는 거예요? 저 어디 가요? 명희야, 네가 일해야 할 곳이 있다. 너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고 살 순 없지 않니? 너도 밥값을 해야지. 네? 고모, 저 어디로 보내는 건데요? 제발 저 보내지 마세요. 네? 제가 집안일도 더 잘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이미 이야기 끝냈어. 거기 가면 우리 집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 말을 듣자 며칠 전 고모가 누군가에게 손발이 야무지고 집안일을 다 잘한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던 거예요. 순간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낯선 중년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고모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것까지 보자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고모부의 합의금이 필요했던 고모가 결국 저를 어딘가로 팔아버렸다는 걸요. 봉투 속에 든 돈을 확인한 고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희 너,
거기 가서 어른들 말 잘 듣고 괜히 말대꾸하지 마. 알았지? 고모, 저 그럼 얼마나 있다가 오는 거예요? 아주 가는 거 아니죠? 잠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거기서 잘 먹여주고 잘 재워줄 거야. 고모는 제 등을 떠밀었고 낯선 여자가 제 손목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덜컥 겁이 나서 뒤를 돌아봤죠. 고모는 문 앞에 서서 봉투를 쥔 손으로 옷깃을 여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고모의 표정에는 미안함도 애정도 담겨있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끝났다는 듯한 안도의 빛이 잠깐 스치는 것 같았죠. 그게 고모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여자와 함께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인천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난생 처음 타본 큰 버스에다가 태어나서 처음 본 도시였어요. 많은 사람과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자는 제 손목을 잡아 끌고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큰 집 앞에 도착했어요. 그런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문도 크고 2층 집인데다 그 건물을 감싸고 있던 벽도 높았죠. 초인종을 누르자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고 낯선 여자는 저를 그 아주머니에게 넘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저는 그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이명희입니다. 나는 이 집에서 집안일 해주고 있는 가정부고 너도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면 되는 거야. 잠은 저기 쪽방에서 나랑 같이 자면 되고. 이 집은 아침을 빨리 먹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너 밥은 할 줄 알지? 네, 밥은 할 수 있어요. 나도 나지만 네 인생도 참 박복한가 보다. 어린 게 벌써부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얼른 짐 풀고 나가서 사모님한테 인사드리자. 아주머니를 따라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저는 이 집안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받았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래도 어딘가 차가워 보였어요. 집주인에게 인사를 한 뒤 아주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집안에 냄새나는 걸 싫어하니까 설거지 쌓아두지 말고 바로바로 해야 하고 빨래는 되도록 뒤뜰에서 하도록 해. 그리고 1층 안방은 사장님, 사모님 방이고 2층은 이 집 자식들 방인데 그 방 청소를 명의 네가 전담으로 하면 된다. 아침 일찍 학교 가니까 청소는 오전 중에 끝내도록 해. 너 다 외울 수 있겠어? 네, 저 외우는 거 잘해요. 그래, 웬만하면 실수 같은 거 많이 하지 말고. 아참, 그리고 설거지 할 때도 집에 있는 그릇들 깨트리면 안 돼. 사모님이 많이 아끼시는 것들이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집안일에 대한 대략적인 규칙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나 고모네 집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많았기에 숨이 조금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모두 기억하려 애썼죠. 그 집에서의 첫날 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쪽방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니 부모님과 동생들의 얼굴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밥만 축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목소리가 냉정했지만 저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 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와 싫다고 해봤자 달라질 것도 돌아갈 것도 없다는 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이 집에서 살아남아 보기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불안과 두려움 사이에서 나름의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긴장을 하고 잠들어서 그랬는지 몸 여기저기가 찌부둥했어요. 아주머니는 벌써 나가서 아침을 준비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제가 조금 늦었죠? 전날이니까 봐주는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 네, 절대 안 늦을게요.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나물 손질할까요? 그래, 양파랑 대파 좀 썰고 그 다음에는 국간 좀 맞춰봐. 아주머니의 말이 끝나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첫 시도는 순조롭지 않았어요. 긴장해서 채소를 자르다가 손도 베이고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하는데 설탕을 넣어버리는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명희야, 정신 안 차릴래?
어떻게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 못해?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이거 어쩌죠? 어쩌긴 뭘 어째. 다시 해야지. 아유, 정말 이거 아까워서 어째. 너 때문에 오늘 아침은 늦어지겠다. 사장님 빨리 나가셔야 하는데. 뭐 하고 있어? 재료 손질 다시 하지 않고. 손이 빠른 아주머니 덕에 그날 아침은 무사히 지나갔지만 자잘한 실수는 계속됐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컵 하나를 깨트릴 뻔했고 색깔 있는 옷을 섞어 빨아버린 탓에 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다 끝내고 쪽방으로 들어오자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죠. 명희야, 오늘 첫날이라 내가 많이 봐준 거야. 알고 있지? 네. 그래도 저 다시 같은 실수는 반복 안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 내일부터는 오늘처럼 간단한 실수하면 크게 혼낼 거야. 알았어? 아주머니는 피곤하신지 금방 골아떨어졌습니다. 저 역시 손목이며 허리며 뻐근하고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기보다는 의욕이 차올랐습니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이 집에서 꼭 살아남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부터 저는 아주머니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쌀을 씻어놓고 재료들을 손질해 두었죠. 칼질이나 불 조절, 그리고 식구들 식성대로 밥물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수를 하면 반복에 반복을 하면서 익혔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진 내 손길을 아주머니도 눈치채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정확하고 깔끔하게 최선을 다해서 집안을 돌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의 습성과 식성도 기억했습니다. 누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지, 누가 아침에 우유를 마시는지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연필과 종이를 챙겨 다니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받아 적고 외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린 게 뭐 그렇게까지 하냐며 시키는 일만 잘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제가 맡은 일이니까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도 생길 거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저는 집안일과 식구들에 대한 것뿐 아니라 집에 자주 오는 손님들의 취향도 알아뒀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말했죠. 아줌마, 내일 저녁에 손님 한 분 오실 건데 식사 신경 써서 해줘요. 손님요? 누구신데요? 지난달에도 한 번 오셨던 분인데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야. 근데 이번에는 애들 아빠가 일하는데 도움받아야 할 것 같아서 잘 대접해드려야 하는데 음식을 뭘로 준비하면 좋을까? 중요한 분이면 갈비 사다가 갈비찜을 할까요? 갈비찜? 그래, 아줌마가 갈비찜 잘하잖아. 그럼 내일 시장 보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요. 거실 청소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문득 머릿속에 그 방직 공장 사장님이 치아가 약해서 고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모님, 그 방직 공장 사장님 말이죠. 체격도 크고 곱슬머리였던 그분 맞으시죠? 맞아. 명희 너 기억하고 있었니? 저기 사모님, 그분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걸 들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손님이라고 해서 제가 메모해놨던 게 기억나요. 어머, 정말? 그럼 갈비는 안 되겠네. 아줌마, 갈비 말고 우리 생선으로 준비해요. 명희야, 너 아니었으면 실수할 뻔했다. 너 또 뭐 기억나는 거 없니?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메모해놨던 걸 가져와서 사모님께 알려드렸고 다음날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신 방직공장 사장님 내외는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영희 너 제법이다. 네가 식구들 식성까지 챙기는 건 알았는데 손님들까지 알고 있었어? 혹시 몰라서 기억해두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도움이 됐네요. 이 집에 처음 와서 어리둥절해야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적응을 하고 말이야. 명희 너 어린 게 아주 악착 같은 면이 있다니까. 사실 이 집에 너 말고도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 정말요? 근데 왜 지금은 없어요? 왜겠니? 일이 힘들어서 다 그만두고 나갔지. 사모님이 얌전해 보이셔도 집안일에 대해서는 까탈스러운 면이 있잖아. 그거 못 견디고 다들 몇 달 일해보고 관두고 나간 거야.
근데 명희 너는 보니까 오래 일할 수 있겠다. 지금보다 더 크면 뭐가 돼도 될 것 같아.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물론이고 사장님과 사모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청소며 요리며 뭐 하나 못하는 게 없었죠. 나중에는 사장님 내외도 오히려 저를 의지하게 되었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쯤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은 사장님의 두 딸이었습니다. 더구나 큰딸은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았어요. 돈 많은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 걱정 없이 학교에 가고 교과서와 참고서를 늘 곁에 두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호사였습니다. 하지만 두 딸은 그들이 누리는 게 얼마나 부러운 건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들에게 공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적은 늘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딸의 성적표를 보면서 한숨을 쉬는 사모님의 표정이 자주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속상해서 정말. 사모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명희야, 정말이지 속상해 죽겠다. 이것 좀 봐. 성적이 또 바닥이야, 바닥. 등수가 대체 이게 뭐니? 대체 뭐가 모자라서 저러는지 몰라.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라는데 왜 저러나 모르겠다. 아주 호강이 넘쳤지, 넘쳤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너무 걱정 마세요. 근데 사모님, 혹시 이 책이랑 문제집들 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응, 명희 네가 좀 버려줘. 애들은 다 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교과서와 참고서를 보자 저는 그동안 사느라 잊고 있었던 배움에 대한 욕심이 살아났습니다. 사모님, 이거 제가 가져다 봐도 될까요? 그걸? 명희 네가 보려고? 버리려던 건데 괜찮겠니? 네, 저는 이것도 감지덕지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모님의 딸이 쓰던 책과 노트를 챙겼습니다. 이미 낡고 몇 장은 낙서로 채워져 있거나 중간중간 찢어진 페이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루 일을 마치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서 촛불 하나를 켜두고 책을 펼쳤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걸 완벽하게 흡수할 수는 없었지만 틈틈이 지식을 채워갔죠. 언젠가는 지금 익혀간 지식들이 제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의 자식들이나 저나 겉으로는 모두 같은 집에 사는 아이였지만 제 하루와 그들의 하루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장님의 자식들이 놀 때 저는 일을 했고 그들이 잘 때 저는 책을 읽었죠. 그 격차가 씁쓸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부지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쌓여가자 다른 건 몰라도 배움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손으로 쟁취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장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다 보니 저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더욱 자세히 알아갈 수 있었어요. 사장님은 인천에만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장님은 항상 바쁘셨기에 집에서도 마주치는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장님이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계속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치껏 조용히 일을 마치고 자려고 누우려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죠. 명희, 너 아까 사장님 표정 봤지? 네,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표정이 별로시더라고요. 아마 또 회장님한테 혼이 나신 모양이야. 회장님이요? 아, 명희 너는 아직 한 번도 못 봤겠구나. 사장님 아버지가 회장님이야. 사장님이 운영하는 공장도 다 회장님 거야. 저는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단순히 회장님의 명령으로 인천에 내려와 공장을 돌보기만 하는 중이라는 거였죠. 사장님이 몇 년 전에 사업하다가 크게 실수를 해서 여기로 내려와서 공장 관리하면서 다시 사업을 배우는 중이라고 하더라고. 회장님이 가끔 오셔서 아들이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가시는데 사장님은 그게 스트레스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회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아주머니, 그러면 그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도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단한 사람이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지금처럼 크게 성공하신 거라더라.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회장님 오시면 버릇없이 굴지 말고 특히나 더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회장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장님 부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 회장님이라는 분이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지만 그 눈빛과 풍채에서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세도 꼿꼿했고 걸음걸이도 시원스러웠어요. 큰일을 해낸 사람만의 기세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이 마주칠까 조심하며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접시를 내려놓고 돌아가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빤히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저기 회장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 얼굴에 뭐 묻었나요?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아, 회장님, 저는 이명희라고 합니다. 사장님 댁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는 식모할관상이 아니다. 회장님은 그 뒤로도 한참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이내 시선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모할 관상이 아니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신 이유가 궁금했지만 마침 사장님 내외가 집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사장님 댁에서 이틀 정도 지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회장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회장님은 가끔씩 인천에 내려오셔서 공장이 잘 돌아가는지 이것저것 확인하셨고 그럴 때마다 사장님 댁에서 며칠을 머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하루 집안일과 공부를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데 벽에 붙은 작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학 학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가만히 벽보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겁게 뛰면서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밤마다 사장님의 딸이 버린 책으로 독학을 하곤 했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특히 영어가 그랬습니다. 국어나 수학은 혼자서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발음, 문법, 단어 하나하나까지 제대로 배우려면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사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사모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명희야, 무슨 일이니? 오늘 장 보고 오는데 근처에서 야학을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됐거든요. 사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집안일 다 끝내고 남는 시간에요. 하긴 명희 네가 우리 큰딸이랑 나이가 비슷했지. 한참 공부할 나이긴 하지. 그래, 일에 지장만 없으면 나는 괜찮다. 정말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락을 받은 뒤 저는 가슴이 벅차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이 끝나면 필기구와 공책을 챙겨서 야학으로 향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혼자서 책을 펼치던 부엌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펼쳐졌죠. 선생님의 목소리, 친구들의 질문, 그리고 직접 배우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야학을 다니며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그날도 공부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정원 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풍채를 보자마자 저는 바로 회장님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아주머니께서 회장님이 또 한 번 집에 들르실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게 떠올랐죠. 회장님은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오신 듯 했고 저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회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기 누구요?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명희예요. 명희. 집에서 일하는 명희요. 아, 그 애구나. 근처에 일 때문에 왔다가
늦어져서 자고 가려고 들렀다. 근데 너는 다 큰 처녀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딜 다녀오는 거냐? 그게 요즘 야학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야학에 공부를 하러 다니고 있다고? 명이라고 했지? 그래,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저는 회장님께 지금까지 겪은 일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일, 그래서 동생들과 떨어져 고모 집에서 살게 된 일, 그러다 이렇게 식모살이를 하게 된 것까지요. 회장님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고,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 뜨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희, 너 예전에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하냐? 내가 너한테 식모할 관상이 아니라고 했던 거 말이다. 네, 기억나요. 사실 그때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못 물어봤어요. 내가 맨손으로 사업 일구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언제 어디서든 티가 난다. 내가 듣자 하니 우리 며느리도 네 칭찬을 많이 하고 그동안 아들 집에 올 때마다 명희 네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제일 늦게까지 깨어있더라. 사실 네가 일 다 마치고 공부하는 것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게 저는 제가 맡은 일이라서 열심히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명희 너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냥 주어진 것만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훨씬 큰 노력을 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근데 명희 너는 다르더구나. 네 얼굴에는 총기와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집념이 있어. 그 말을 들은 저는 뿌듯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회장님이 제 얼굴을 보고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은 저에게 더욱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명희야, 이제 식모살이는 그만두고 우리 회사에서 비서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리 어렵진 않을 거야. 어떠냐? 나는 네가 식모살이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회장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 하나는 잘 본다. 너는 어디서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명희 네가 하겠다고 하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한테는 말해두마. 저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직감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가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업무에 낯설고 긴장되는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다. 그 다짐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식모살이로 시작한 나의 작은 세계를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어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회장님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며 처음에는 단순히 잔심부름 정도만 했지만 그 속에서 회사의 흐름과 업무 방식을 익혀갔습니다. 문서 하나를 전달할 때도 단순히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스스로 생각하며 움직였죠. 회장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부터는 제대로 된 월급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언제나 계획적으로 썼습니다. 동생들에게 필요한 만큼을 보내고 나머지는 모아두었습니다. 비록 아주 작은 돈이었지만 제게는 그게 단단한 안전망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였어요. 서울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잠자는 시간이 제일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을 줄여가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회장님도 그런 저를 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명희야, 너 오늘도 사무실에 더 있다 갈 거야? 네, 회장님. 정리할 일도 있고요. 그리고 공부도 더 하고 싶어서요. 명희 네가 오기 전에는 회사에서 내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늦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보다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하는구나. 나는 먼저 가볼 테니까 너도 적당히 하고 가렴. 회장님까지 퇴근하고 나면 작은 스탠드 조명을 하나 켜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야학에서 배우던 영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일본어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재를 사서 출퇴근길이나 남는 시간마다 독학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외우는 것도 버거웠지만 조금씩 늘어가는 실력을 느끼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2년 정도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고 그렇게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요. 나중에는 동생들도 불러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보냈죠. 동생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힘들어도 견뎌온 모든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제게 서류를 내밀며 말씀하셨어요. 명희 너 영어 공부 열심히 했었지? 이것 좀 한번 봐봐라. 번역할 수 있겠니? 회장님, 이거 계약서네요. 잠시만요. 저는 잠시 긴장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회장님께 보고했죠. 회장님은 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시다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명희, 네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였을 줄이야. 대학까지 나왔다는 웬만한 직원보다 명희 네가 낫다. 아니에요, 회장님. 과찬이세요. 과찬이라니? 내가 언제 입에 발린 말 하는 거 봤냐? 명희, 네 실력 이대로 비서만 하기에는 아까울 정도야. 앞으로 나는 외국 회사와도 일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 명희 네가 도와줬으면 싶은데 내가 외국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네가 그 자리에 함께 해주면 좋겠다.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하렴. 회장님의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명희 네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사실 너 데려왔을 때는 네가 이 정도로 할 줄은 몰랐다. 가까이서 보니 너는 네 삶을 바꾸려 항상 엄청난 노력을 하는 사람이더구나. 회장님께서 좋게 봐주시는 거죠. 명희야, 나는 자기 인생을 너처럼 개척하는 사람한테는 투자도 해줄 수 있다. 대학교에 가고 싶다면 가게 도와줄 수도 있어. 우리 회사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니 말이다. 대학교요? 제 나이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요? 배움에 늦고 빠른 게 어딨어. 그러지 말고 도전해봐라. 저는 기쁨과 책임감이 뒤섞인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교 입학을 결정했어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장학금까지 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아끼며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내 삶의 한계를 스스로 넘어섰습니다. 야간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자 저는 더 이상 단순히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회사에서 중요 부서에 배치되었고 특히 외국과의 거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제 역할은 점점 커져갔어요. 영어와 일본어로 된 계약서와 문서를 처리하고 해외 거래처와 직접 소통하며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지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여자라고 의심을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열심히 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고 무엇보다 제게 기회를 준 회장님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마침내 제가 성과를 내자 그제야 저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입지를 굳혀갈 때쯤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역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업무 능력이 뛰어났고 판단력과 성실함이 남달라서 회장님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둘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녔어도 접점이 없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은 자신의 능력을 살려 창업을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창업을 해볼까 해. 창업이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각했었어.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무역회사를 차리고 싶어. 남편의 말을 듣고 당황스럽기는 했어도 저는 남편을 누구보다 믿었습니다. 게다가 무역회사라고 하니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나랑 같이 해요. 나도 당신 돕고 싶어요. 무역회사라면서요. 그러면 해외 거래처랑 연락할 일도 많잖아요. 내가 영어랑 일본어 할 줄 아니까 우리 같이 해봐요. 정말이야? 당신이 같이 해주면야 나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다름없지. 저희 부부는 곧 회장님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크게 아쉬워하셨지만 응원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의 회사는 주로 해외 거래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익힌 언어와 해외 업무 경험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존중하며 회사를 운영했고 한국의 품질 좋은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사업은 점점 성장했습니다. 소박하게 시작했던 사업은 어느새 안정적인 수익과 명성을 갖춘 성공으로 이어졌고 저희는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제 젊은 날보다 훨씬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났죠. 좋은 학교를 다니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면 가끔 어릴 적 식모살이 하던 때가 떠올랐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이 버린 책을 가져와 밤마다 읽고 또 읽던 제 모습이요. 내 자식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고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고맙고 벅찼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두 아들이 자라 회사를 물려받았고 저희 부부는 서서히 일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허전했죠. 늘 달리기만 하던 삶이었기에 멈추는 법을 배우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한 번은 남편과 어딘가로 여행을 갔다가 재미로 사주를 봤습니다. 역술가는 제 사주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 사주가 좋으신데요? 이렇게 좋은 사주 처음 봤습니다. 제 사주가 좋다고요? 아닐 거예요.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사주를 봤는데 제가 박복하다고 했었거든요. 사모님,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 느낀 게 있는데요. 사주는 노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뀐 걸 보면 사모님은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으며 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복 많은 인생 속에서 행복만 누리며 사실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릴 적 식모살이로 시작했던 나의 하루하루, 밤마다 책을 읽고 공부하며 스스로를 채워갔던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노력하고 버텨온 모든 날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죠. 어릴 적의 가난과 어려움, 그리고 사주의 운명 같은 것들은 이제 과거일 뿐, 노력과 끈기로 쌓아올린 나의 선택과 성실함이 현재의 행복을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고요. 예전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노력, 그동안 해온 것보다 몇십 배 더 간절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건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